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인 윤정호입니다. 광복절을 이틀 앞두고 말도 많고 해석도 많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이 확정됐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때 이른바 적폐청산의 대상이 됐던 여러 인물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수사했던 많은 정치인들도 혜택을 받았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잡아놓고 또 풀어주고 이런 식의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게 옳은가 싶기도 합니다만 이번을 계기로 선을 그을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정치인들만 부각되긴 했지만 생활고 때문에 음식을 훔친 현대판 장발장 같은 생계형 범죄자 상당수도 사면됐습니다. 권영석 기자가 8.15 사면 내용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 1,219명을 의결했습니다. 사면 대상에는 여야 정치인과 전직 고위공직자 55명이 포함됐습니다. 정치적 갈등 상황을 일단락하고 국익을 위해 통합하여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2022년 연말 사면에서 형이 면제됐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됐습니다. 2027년 12월까지 제한됐던 피선거권을 회복해 공직선거 출마가 가능해졌습니다. 문학의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징역 1년 2개월이 확정됐던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과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도 사면 복권됐습니다. 소상공인과 생계형 범죄자에 대한 민생 사면도 이뤄졌습니다.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들의 재기를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경영 악화로 용역대금 3,2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해 감옥에 간 소상공인과 생활고로 냉동식품을 훔쳤다 수감된 20대 남성도 포함됐습니다. 운송업 종사자와 생계형 어업인 등 41만 명의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 처분 등 행정 제재도 감면됐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이번 사면과 복권을 두고 여야 반응은 비슷한 듯하면서도 복잡합니다. 여당은 대통령 뜻을 존중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앞으로의 변수에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야당은 환영의 뜻을 밝혔는데 복잡한 속내를 숨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장세희 기자가 좀 더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자신의 복권이 확정된 지 1시간 만에 SNS에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복권을 반대했던 분들의 비판에 담긴 뜻도 잘 헤아리게 했다며 사회를 위해 보탬이 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잘 고민하겠다고 했습니다. 2년 전 사면 직후 밝혔던 입장과 비교하면 태도가 달라진 겁니다. 저로서는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억지로 받게 된 셈입니다. 야권은 환영했습니다. 잠재적 경쟁주자 등장해 이재명 전 대표는 국민과 민주당을 위해 더 큰 역할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을 환영합니다. 앞으로 민주당과 우리 사회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뜻을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통치 차원에서 정치화합, 국민통합에서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 아니실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당 차원의 공식 논평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 전 지사 복권의 부정적인 지지층 여론과 이미 대통령이 결정을 내린 만큼 갈등을 키워선 안 된다는 점을 모두 감안한 걸로 보입니다. 공감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미 결정된 것이니 제가 더 이상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까진 야권보다는 여권의 갈등이 더 부각됐지만 향후 김 전 지사가 현실 정치에 복귀할 경우 야권에 미칠 영향도 적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광복절 경축식이 반쪽짜리 행사가 될 위기입니다. 이른바 건국절 논란 때문인데 대통령실이 건국절을 추진할 생각이 없다고 입장을 명확히 하자 논란에 불을 지폈던 이종찬 광복회장은 이번에는 독립기념관장 인사를 철회하지 않으면 참석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애초 이 회장이 지원했던 후보가 탈락한 게 이번 사태의 한 원인이 아니냐는 분석이 있었는데 저희가 독립기념관장 후보들의 면접 평가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이 회장이 지지한 걸로 알려진 후보가 평가가 가장 낮았습니다. 이 회장의 주장이 과연 타당한 건지 이태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독립기념관장 후보자 면접 평가서입니다.
5명의 지원자 중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이 82점을 받아 1위, 이종찬 광복회장이 지지한 걸로 알려진 독립유공자 후손은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국가보훈부 관계자는 최종 후보 5명 중 독립유공자 후손이 3명 포함됐지만 업무 연관성이 떨어지는 경력이거나 핵심적인 질문에 답을 못해 점수를 낮게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인 이종찬 회장은 당시 심사에서 자신을 배제시켰다며 오영섭 임원추천위원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오 위원장은 이 회장 스스로 심사에서 빠졌고 정작 자신을 위원장으로 추천한 사람도 이 회장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종찬 회장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이고 이거는 나는 귀도 잘 안 들리고 이러니까 오 교수가 맡으라고. 대통령실에 이어 강정의 국가보훈부 장관까지 설득에 나섰지만 이 회장은 김 관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광복절 경축식 불참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계속 거부할 수밖에 없죠. 이 회장이 전두환 정부 시절 민정당 원내 총부를 지낸 이력까지 다시 거론되면서 반쪽 광복절 우려가 현실화할 경우 책임론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민주당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하지 않겠다면서 자극적인 표현을 동원해 친일 몰이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느닷없는 공세에 황당하다는 표정이고 정쟁을 위한 날조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경축일까지 여야가 갈라져 뭘 하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보도에 최홍국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역사 쿠데타라고 주장했습니다. 임명 철회 없인 광복절 경축식도 참석하지 않겠다며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문제 등 과거 논란까지 다시 들춰내며 정부를 향한 공세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정권에게 거듭 경고합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역사 쿠데타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친일 매국 밀정 정권, 용산 총독부란 거친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의원 5명은 광복절 당일 일본을 방문해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논란을 부각시킬 계획입니다. 강제 동원에 관한 언급이 없다. 양보했다. 일본에 밀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만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게 되는 겁니까? 김 관장 임명 문제가 야당의 친일 공세, 나아가 경축식 불참으로 확대되자 국민의힘도 적극 반박에 나섰습니다. 김 관장 임명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현 정부를 밀정 정권이라고 단정짓는 건 정치 선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민주당의 아니면 말고식의 정치 공세로 대한민국 정치와 사회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도 야당의 경축식 보이콧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큰 경축일인 광복절 기념식을 보이콧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논란에 대해 먹고 살기 힘든 국민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보신 것처럼 뜬금없는 건국절 논란에 올해 광복절 경축식 두 쪽이 날 위기입니다. 갈등의 내막을 좀 더 깊이 따져봐야겠습니다. 자, 김자민 기자, 우선 광복회 주장부터 살펴보죠.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의 역사관, 뭐가 문제라는 거죠? 네, 김 관장은 지난해 12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 15일이야말로 진정한 광복이라고 말한 바 있는데요. 이승만 정부가 출범한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만들자는 뉴라이트계 인사들의 주장과 같다는 겁니다. 임명 적절성 논란이 일자 김 관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은 뉴라이트가 아니고 건국절 제정에도 분명히 반대해왔다고 반박했습니다. 자, 그럼 김영석 관장이나 대통령실 모두 건국절 추진, 계획조차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광복회는 왜 경축식에 안 나오겠다는 거죠? 네, 앞서 이종찬 광복회장은 정부가 건국절을 추구하려는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광복절 행사에 나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건국절 공식 철회가 항의의 핵심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대통령실이 건국절 추진서를 정면 부인하자 이번엔 독립기념관장 인사도 철회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선출 방식이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외적인 명분은 건국절이지만 실제로는 인선에 불만이 있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자, 저희가 단독 취재한 게 있습니다. 이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이 면접에서도 1등을 받았다. 이렇게 저희가 보도했잖아요.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그럼? 네, 광복회가 가장 문제 삼는 건 일제강점기 우리나라 국민의 국적이 어디냐는 질문에 대한 김영석 관장의 답변입니다. 이 김 관장은 일제강점기 때의 국적은 일본이고 국권을 되찾기 위해 독립운동을 한 것 아니냐고 이렇게 답했는데 광복회 측은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발언이라고 반발합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가 국적이 어디냐 그랬더니 아주 당당하게 일본이라고 일본 아닙니까?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가장 극명하게 대변해주고 있는 거죠. 1차 서류 전형이 걸러졌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걸러지지 않았어요. 자, 이게 인사를 놓고 갈등이다 이런 주장도 있던데 이종찬 광복회장이 추천했던 인물은 최하점을 받았다고요? 네, 맞습니다. 해당 독립유공자 후손은 과거 배임과 횡령 등으로 실형을 살았지만 인성 항목에서 다른 후보들과 같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면접에서 독립기념관의 재정 여건 확충 등 운영 방안에 대한 질문에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 등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하면서 점수가 깎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역대 독립기념관장들은 독립운동가들의 후손이 많이 맡아왔었는데 혹시 김영석 관장이 그런 게 아니어서 또 논란이 되는 건 아닙니까? 네, 독립기념관장은 차관급 자리로 역대 10명의 관장 대부분이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인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후손이 아닌 경우도 2명 있습니다. 독립운동사 등을 연구한 학자들이었습니다. 네, 대한민국 최고의 경축일이 아마 광복절로 모두들 인식을 할 텐데 이런 식으로 갈라지는 모습이 참 안타깝습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군 정보사령부에서 이른바 블랙 요원 명단이 유출돼 큰 논란이 일었었죠. 현재 군 검찰이 수사 중인데 군사기밀이 어떻게 북한으로 흘러갔는지 구체적인 과정을 저희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정보기관 소속 해커가 중국 내 북한군 위장업체 서버 정보를 수집하다 명단을 발견한 건데 군 당국은 그때까지도 유출 사실조차 몰랐다고 합니다. 윤동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정보사 기밀 유출 사건을 수사했던 방첩사에 따르면 지난 6월 국내 한 정보기관 소속 해커가 중국 랴오닝성의 한 무역회사 컴퓨터 서버에서 우리 군 당국의 문서 파일들을 발견했습니다. 회사의 회계 장부와 사업 내역을 살펴본 결과 북한군이 외화 벌이와 정보 수집을 위해 운영하던 위장 기업이었습니다. 해당 문서 파일에는 해외에서 활동 중인 우리 정보사 요원들의 개인 정보가 포함됐는데 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블랙 요원이었습니다. 정보기관이 2급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요원 명단이 북한에 넘어간 사실을 확인할 때까지 방첩사를 비롯한 군 당국은 수개월 동안 이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군 관계자는 유출된 명단이 대부분 6급에서 9급 요원들이었고 1급에서 5급 고위 정보 요원은 포함되지 않은 걸로 파악됐다고 전했습니다. 국방부는 정보사 보안 시스템 전반에 대해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보사 내부 조직이나 업무 분야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기무사 인력의 30%를 줄이면서 약화된 방첩 기능을 되살리기 위해선 조직 강화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명단이 유출된 이른바 블랙 요원들이 활동하던 국가들도 파악이 됐습니다. 중국, 러시아, 이란, 시리아. 북한의 우방국들로 신분이 드러나면 목숨까지 위태로운 곳이었습니다. 부랴부랴 철수할 수밖에 없었는데 긴 시간 쌓아온 정보망을 복구하려면 10년은 걸릴 거라고 합니다. 안보 손실이 어마어마하죠. 차정승 기자가 전직 블랙 요원의 얘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지난 4월 이란이 이스라엘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모습입니다. 당시 국정원은 북한산 부품이 투입됐을 가능성을 주시했는데 이처럼 북한과 군사적으로 밀접한 지역엔 블랙 요원들이 상주하며 정보를 수집해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정보사에서 유출된 명단엔 이란을 비롯해 중국과 러시아, 시리아에서 활동 중인 블랙 요원 신상이 포함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블랙 요원으로 활동했던 전직 정보사 부대장은 제3국에서 북한의 기밀을 입수하는 우회 공작을 해온 요원들이라며 명단 노출로 본인은 물론 정보를 제공한 북측 인사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을 왔다 갔다 하거나 좀 북한과 연줄이 되거나 하는 사람들을
역을 포섭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수입하는 거죠. 요원이 붙잡힐 경우 이른바 역포섭에 이용당할 우려도 있습니다. 지지스모를 모르게 딱 데리고 가가지고 협박합니다. 이걸 우리가 갚을 테니까 네가 하는 거에 대해서 뭐 하는지 우리한테 다 보고만 해. 이렇게. 역포섭이군요. 그렇죠. 전직 블랙 요원들은 정보망 복구에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했습니다. 최소 그래도 5년에서 10년 이상이 걸려요. 그 금방 되겠습니까? 신원이 노출된 블랙 요원들은 주변 우방국으로 이동하거나 모두 귀국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차정수입니다. 또 다른 단독 보도입니다. 검찰이 김정숙 여사 샤넬 재킷 의혹과 관련해 당시 샤넬 본사에서 근무하던 한국인 디자이너를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김 여사가 2018년 입은 한글 재킷과 비슷한 옷을 왜 3년이 지나서야 기증하겠다고 이 디자이너가 우리 정부에 연락을 한 건지 그 배경을 따지겠다는 겁니다. 먼저 안혜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김정숙 여사가 2018년 10월 프랑스 국빈 방문 당시 입었던 샤넬 한글 재킷은 정치권의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이게 저희 나라 한글입니다. 청와대는 샤넬이 빌려준 옷이라고 해명했지만 고발을 접수한 검찰이 수사 중입니다. 다시 그걸 샤넬에 돌려줬더니 이게 한글로 디자인돼서 의미가 크니 한국에 기증하겠다라고 해서 한국에 기증을 했고, 검찰은 2021년 기증할 당시 관여한 샤넬 본사 한국인 디자이너 A씨를 소환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주 프랑스 한국문화원에 논란의 재킷 기증 의사를 통보한 인물입니다. 주 프랑스 한국문화원 관계자는 최근 검찰에 A씨가 샤넬 본사 뜻에 따라 기증하겠다고 먼저 연락이 왔었다며 내가 한글박물관 기증을 제안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이 의심하는 건 김 여사 방문 3년이 지난 2021년에야 기증 의사를 밝힌 배경입니다. 샤넬의 자발적 기증인지 당시 청와대가 기증에 관여한 건지를 규명하겠다는 겁니다. 검찰은 비슷한 시기 샤넬 측이 청와대와도 소통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A씨를 소환 조사한 뒤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검찰 수사의 핵심은 김 여사가 입었던 한글 재킷이 지금 어디 있느냐입니다. 샤넬은 김 여사가 입었던 옷은 프랑스 본사 수장고에 있고 한국에 기증한 건 별도로 제작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샤넬사가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하지 못했고 검찰은 비슷한 한글 재킷이 5가지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김도영 기자가 이어서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2016년 샤넬이 한국에서 연 글로벌 명품 행사에 한글 재킷을 입고 참석한 한국인 디자이너 A씨입니다. 검찰은 이 재킷이 김정숙 여사가 2018년 프랑스 국빈 방문 당시 입은 재킷과 유사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두 재킷의 오른쪽 팔 윗부분에 보이는 한글 배열이 서로 같다는 점에 주목한 겁니다. 검찰은 샤넬 패션쇼와 전시회 등을 통해 노출된 한글 재킷을 최대 5종류로 파악했는데 한글 박물관에 기증되거나 전시했던 재킷, 패션쇼에 나왔던 재킷은 김 여사의 것과 다른 걸로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2016년 행사 당시 입은 재킷과 2018년 김 여사가 입은 재킷이 같은 건지 주목하고 있는데 김 여사 착용 재킷의 행방을 밝히는데 중요한 단서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TV조선은 A씨 입장을 들으려 했지만 당사자의 샤넬 회사 메일이 폐쇄돼 있어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야당 대표 후보만 돼도 재판을 쉽게 빠지고 그러는 모양입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이미 여러 차례 재판정에 나오지 않은 적도 있고 중간에 간 적도 있었지만 3주 만에 열린 오늘 재판도 당 대표 경선 방송 토론회를 이유로 오전에만 참석했다 곧바로 돌아갔습니다. 재판부가 가도 좋다고 했다는데 일반인이라면 과연 엄두라도 냈을까요? 특권을 벌이겠다는 과거 얘기 허망하기만 합니다. 정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법원이 여름 휴정기를 끝내고 3주 만에 이재명 전 대표 대장동 재판을 재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김경수 지사 복권을 요청한 적 없다. 어떤가 대통령실에서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저녁까지 이어지는 재판인데 이 전 대표는 오늘 사유서를 내고 오전만 출석했다 조퇴했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은 당대표 경선 토론 녹화가 있어 불가피하게 됐다며 오후 국회 외통위 전체 회의에도 참석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즉각
형사재판엔 피고인이 출석하는 것이 원칙인데 정치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이 반복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일반인들은 누릴 수 없는 특혜라는 지적입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3월 12일과 19일 당 선대위 출범식과 선거 유세를 이유로 부분 출석하거나 불출석한 바 있습니다. 이 전 대표는 4개 재판의 피고인으로 앞으로 많으면 일주일에 3번씩 재판에 출석해야 합니다. 이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재판은 이르면 오는 10월 1심 선고가 나올 전망입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030 청년당원 모집 실적을 당무감사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무감사 점수가 좋아야 공천도 잘 받습니다. 외연 확장을 강조했던 한 대표가 당의 변화를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평가입니다. 이채림 기자의 취재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취임 직후부터 풀뿌리 정치를 강조하며 지역 당협위원회 활성화를 예고했습니다. 풀뿌리 정치 시스템의 재건, 여의도 연구원 강화, 저변 확대, 정치개혁 실천하자는 말씀드립니다. 그게 결국 우리 국민의힘이 중도와 수도권 청년으로 확장해 나가는 길이 될 겁니다. 국민의힘이 이를 위해 청년 당원 모집 실적을 당무감사 평가 기준에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일반 당원 모집 실적은 기존 당무감사에서 주요 평가 기준이었지만 청년 세대로 이를 세분화하는 건 처음입니다. 당무감사 결과는 통상 선거 직전 공천 물갈이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당협위원장들로선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통해 기존 청년 당원 비중을 16%에서 30%로 2배가량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외에 당협별 당원 교육 실시 성과와 책임 당원 증가율도 당무감사 기준에 추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주 열리는 시도당 위원장 회의에서 이 같은 방향을 설명하고 내년 초 당무감사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감사를 반년 이상 앞둔 시점에 평가 기준을 미리 제시하는 것도 이례적인데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평가 기준을 먼저 제시해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면서 전기차에 장착된 배터리 제조사 공개 요구가 계속됐는데요. 벤츠가 뒤늦게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했습니다. 국내에 판매되는 대다수 모델에 중국산 배터리를 쓰고 있었습니다. 우리 현대차와 BMW에 비해서 중국 배터리 비중이 얼마나 높은 건지 장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벤츠코리아가 전기차 8종에 탑재된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했습니다.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벤츠 전기차에서 불이 난 지 12일 만입니다. 공개된 전기차 8종 중 6종 14개 모델의 중국산 배터리가 사용됐고 청라 아파트 화재 차종인 EQE 350 플러스 모델은 연식과 관계없이 모두 파라시스 배터리를 쓴 걸로 확인됐습니다. 19개 차종 중 1개에만 중국 업체 배터리를 쓰는 현대차뿐 아니라 경쟁사인 BMW에 비해서도 중국산 배터리 비중이 유독 높습니다. 차값이 2억 원에 가까운 최고급 모델에도 중국산 배터리가 들어갔다는 사실이 공개되자 관련 커뮤니티에는 허탈하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벤츠가 전기차 무상 점검을 실시한다는 발표에는 교환이나 환불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습니다. 화재 초기 고객사 기밀 유지를 이유로 제조사 정보를 공개하지 않다가 다른 회사들이 배터리 정보를 공개하고 나서야 뒤늦게 공개에 나섰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그 배터리 제조사가 납품업체가 맞는지 여부와 그리고 제품명도 저희가 확인해드리기는 어려워서요. 정부는 모든 회사가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공개하도록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우리 국민 5명 중 4명이 가입해 있는 간편 결제 서비스 카카오페이가 가입자 정보를 중국 업체 알리페이에 무단으로 유출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아이디뿐 아니라 전화번호 등 다양한 개인정보가 넘어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창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인정보를 한 번 등록해 놓으면 클릭 몇 번으로 손쉽게 송금과 결제를 할 수 있는 카카오페이 서비스입니다. 전체 국민 5천만 명 가운데 4천만 명이 쓰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많이 쓰고 하니까 받기도 편하고 보내기도 편해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금감원 조사 결과 카카오페이가 가입자 정보를 중국 핀테크 업체 알리페이에 고객 동의 없이 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 규모는 4,045만 명에 개인정보 542억 건,
지난 6년간 아이디뿐 아니라 휴대폰 번호와 이메일 계정, 거래 내역까지 모조리 유출됐습니다. 애플과 제휴를 맺으면서 고객 신용 점수를 산출하는 업무를 알리페이에 맡겼는데 애플 결제를 하지 않는 가입자 정보까지 무작위로 넘겼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입니다. 알리페이는 카카오페이의 2대 주주입니다. 이용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내 정보가 내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팔려나가는 거라는 것 자체가 조금 우려스럽죠. 어떤 범죄에 이런 악용이 될 수도 있을. 카카오페이는 고객 동의가 필요 없는 업무 위탁 계약이고 정보도 모두 암호화됐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금감원은 본인 동의가 필요한 3자 제공이고 암호도 쉽게 풀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가 조작 혐의로 김범수 창업자가 구속된 데 이어 개인정보 무단 유출 사태까지 터지면서 카카오는 총체적 위기에 빠졌습니다. TV조선 김찬섭입니다. 새벽 시간 대전에서 길을 건너던 20대 남성이 음주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이 가해 차량에는 술을 마신 3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 3명 모두 자신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대로 기자입니다. 새벽 시간 전조등이 번쩍이더니 SUV 한 대가 빠른 속도로 주차된 버스의 뒤를 들이받고 뒤집어집니다. 차량은 버스 추돌 전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남성을 치면서 남성이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가로등 아래 기둥은 꺾여 있고 가로등 램프는 떨어졌습니다. 차에 타고 있던 3명 가운데 2명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총 인명피해가 3분이시고요. 한 명은 사망하셨고 한 명은 중상, 한 명은 정상이고요. 다른 탑승자 1명은 달아나다 사고 현장에서 500m 떨어진 곳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알고 보니 캄보디아 국적의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한국인 농장주와 같은 국적의 동료랑 술을 마신 뒤 SUV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나자 달아난 겁니다. 그런데 달아난 남성과 다른 2명 모두 운전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동승자 총 3명이 서로 운전을 하지 않고 있다고 그렇게 서로 이제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달아난 남성과 한국인 농장주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경찰은 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운전대를 잡은 사람이 누군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태국 등지에서 국내로 마약을 들여와 판매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주로 몸이나 속옷에 마약을 숨겨서 들여왔는데 이 마약 조직원이 되기 위해서 가족의 신상 정보를 넘기고 충성 맹세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재현 기자입니다. 휴대전화로 자신의 얼굴을 찍고 있는 남성, 신분증을 들고 있습니다. 저의 모든 가족의 신상과 저의 모든 정보는 마약 뉴스에 사용되는 데 동의합니다. 마약 조직원이 되기 위해 총책에게 보낸 이른바 충성 맹세 영상입니다. 이 남성을 포함한 6명은 태국과 베트남에서 마약을 들여오다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주로 사회 초년생이나 채무자인 이들은 밀반위 건당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홍보글을 보고 마약 조직에 가담했는데 총책의 신뢰를 얻기 위해 가족의 신상 정보도 넘겼습니다. 충성 맹세까지 한 이들은 최근 1년 가까이 8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의 마약을 몸이나 속옷에 숨겨서 들여왔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들여온 마약을 판매하거나 구입해 투약한 80명도 함께 검거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2명은 충성 맹세에도 불구하고 조직을 배신한 뒤 직접 마약을 유통하려 하기도 했습니다. 보복이 두려워서 주거지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텔이나 이런 데를 전전하면서 생활한 미수사범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해외에 있는 마약 총책을 쫓고 있습니다. TV조선 구장입니다. 36주 태아 낙태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국내에서 낙태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그 실태를 점검해봤습니다. 외국에서는 낙태약을 합법적으로 처방받아 먹기도 하지만 같은 약이 국내에서는 허가를 받지 못해 SNS를 통해 은밀히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신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SNS에서 낙태약을 검색하자 구매 사이트가 쏟아져 나옵니다. 미국에서 인증을 받았다며 임신 7주 이하는 35만 원, 이상이면 55만 원에 살 수 있다고 홍보합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인증한 필수 의약품으로 세계 70여 개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선 품목 허가가 되지 않아 유통은 불법입니다. 호르몬 차단 등을 통해 임신을 중지시키는데 은밀한 거래다 보니 가짜 약이거나 복용 방법이 틀릴 수 있습니다. 양리작용이 전혀 없어서 임신이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거고, 임신 중지 효과가 충분하지 않아 불완전 유산이 돼서 감염이나 출혈이. 부작용 우려에도 낙태 수술보다 비용이 덜 들어 최근 5년 동안 임신 중지를 선택한 여성 30% 정도가 해당 약물을 복용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낙태약 도입은 21대 국회에서 논의되다 무산된 상태입니다. 외국에서 다 쓰는 거 못 쓸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허가를 빨리 내줘야 되는 게 더 중요하지. 낙태죄가 위헌이 된 지 5년이 지났지만 관련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벼랑 끝에 선 여성들의 위험한 선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오늘 하루도 폭염으로 고생 많으셨죠? 서울은 36.4도까지 오르면서 올 여름 들어 가장 더웠습니다. 이 폭염과 열대야가 언제까지 이어지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통상 장마가 끝나면 무더위가 이어지다가 8월에는 태풍이 와서 여름이 막바지에 접어들곤 했지만 올해는 다릅니다. 우리나라 폭염이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태풍도 이를 피해서 줄줄이 일본으로 방향을 튼 건데요. 이 때문에 더위는 당초 예상보다 더 길게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송민성 기자입니다. 도로는 흙탕물로 뒤덮이고 집채만한 파도가 몰아칩니다. 포크레인과 트럭까지 집어삼킨 흙탕물이 무서운 기세로 빠르게 흐릅니다. 강한 비바람을 동반한 5호 태풍 마리아가 어제 일본을 관통했습니다. 뒤이어 발생한 6호, 7호, 8호 태풍 모두 비슷한 경로를 통해 일본 쪽으로 북상 중입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우리나라는 해가 쨍쨍한 날씨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년과 달리 8월 중순이 되도록 태풍이 얼씬도 못하는 이유는 이중으로 겹쳐 자리한 티베트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 때문입니다. 두 고기압이 강력한 장벽으로 버티고 있어 태풍들이 이를 뚫지 못하고 일본으로 밀려 나가는 겁니다. 고기압이 막고 있으면 그거를 뚫고 가지 못하는 거죠. 고기압 가장자리로에서부터 북상해서 동쪽으로 가는 그런 진로를 5, 6, 7호가 그런 형태로. 태풍의 영향권에선 벗어났지만 대신 태풍이 내뿜는 뜨거운 동풍을 받게 됩니다. 기상청은 낮에는 폭염, 밤에는 열대야 현상이 최소한 광복절 직후까지 계속될 걸로 전망했습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밤잠 설치게 만드는 열대야가 기록을 세우며 연일 계속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매미 울음소리까지 더해져서 잠을 잘 수가 없다는 분들 많습니다. 밤낮으로 매미 소리가 울리는 이유는 뭔지, 또 매미 울음소리는 얼마나 큰지 조윤정 기자가 측정해봤습니다. 남산공원에 매미 소리가 가득합니다. 나무에는 매미 허물이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헤드셋 뚫고 나올 정도로 시끄럽다고 많이 느껴요. 쩌렁쩌렁 울리는 매미 소리는 지하철역 소음에 맞먹습니다. 지하철이 들어오는 승강장 소음은 80데시벨인데요. 주택가 매미 소리를 측정해보니 80데시벨로 비슷한 수준입니다. 올해 장마 기간은 평년보다 4에서 7일 더 길었습니다. 그동안 땅속에서 비가 그치길 기다렸던 매미들이 한꺼번에 나오면서 울음소리가 더 우렁찬 겁니다.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들리는 이유도 있습니다. 새벽부터 낮까지는 참매미가, 그 이후 밤에는 말매미가 마치 교대를 하듯 울어대기 때문입니다. 너무 시끄러워요.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잤어요. 여기 귀에 고막이 터질 것 같아요. 특히 야간 조명이 강한 곳에서는 3시간에서 4시간 더 길게 활동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밤의 기온이 많이 높아지고 그리고 도심의 그 조명 때문에 밝기 때문에 얘네들이 밤에도 계속적으로 우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음 민원이 많지만 매미는 해충이 아니어서 당국도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어제와 오늘 부산과 울산 앞바다에서 멸종 위기종인 큰바다 사자가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이 큰바다 사자는 알래스카와 같은 추운 지역에서 주로 사는데 더운 여름철에 우리나라 연안에는 왜 나타난 걸까요? 김동현 기자입니다.
바다 위 등부표에 동물 한 마리가 누워 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도 느긋한 모습입니다. 안녕. 해경의 부름에 손인사를 하듯 움직이기도 합니다. 친구야. 괜찮니?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동물로 지정된 큰바다 사자입니다. 인근 해상을 지나던 어선의 선장이 발견하고 해경에 신고했습니다. 상처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막 지켜봤는데 다행히 상처나 다치진 않았고. 어제도 부산 기장군 동백항 등부표에서 큰바다 사자 한 마리가 발견됐습니다. 이거 쉬고 있는 것 같은데? 어디 쉬고 있는지 지가 힘이 다 돼가지고 어디 아빠가 들어있는지. 큰바다 사자는 바다 사자과의 해양 포유류로 베링해와 알래스카 등 추운 북태평양 연안에 서식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겨울철에 목격됐는데 더운 여름에 나타난 건 드문 일입니다. 물에서 떨어져가지고 길을 잘못 찾았거나 아니면 여름철에 발달하는 동해안 연안의 그 냉수대를 따라서 내려오다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부표는 사람의 접근이 어려워 큰바다 사자가 휴식하기 좋아하는 장소라며 가까이 접근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김동렬입니다. 우크라이나가 기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러시아 본토를 기습 공격한 지 일주일 만에 서울의 2배 가까운 크기의 땅을 점령했습니다. 푸틴을 끝장내겠다고도 했는데 2차 대전 이후 처음으로 자국 영토를 침범당한 푸틴 대통령, 즉각 비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건물에서 국기를 떼어내고 자국 국기를 겁니다. 러시아 국기는 마구 밟고 갈기갈기 찢으며 자랑합니다. 슬라바 우크라이나! 현지 시간 12일 우크라이나군이 기습 공격 일주일 만에 러시아 남부 쿠르스크 지역 1000제곱킬로미터를 장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 면적의 2배 가까운 크기입니다. Генерал Сирський доповів, що контролюються близько 1000 квадратних кілометрів в Курській області. Нам потрібні відповідні дозволи від партнерів на застосування далекобійної зброї.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 본토에 장거리 미사일을 쓸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서방이 지원한 무기로 러시아를 공격하면 푸틴은 끝장날 것이라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자국 땅을 점령당한 러시아는 연일 비상입니다. Добрый день, уважаемый Владимир Владимирович, уважаемые коллеги.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под контролем противника находится 20. 푸틴 대통령은 세 번째 비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Но о каких переговорах вообще может идти речь с людьми, которые без разбора наносят удары по мирным людям, по гражданск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е. 이 자리에서 자필 메모를 읽었는데 외신들은 최근 5년간 처음 있는 일이라며 푸틴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일까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국제사회는 러시아의 돈줄을 죄기 위해 금융 제재를 해왔습니다. 그 여파로 러시아는 중국에 크게 의존했었는데 최근 중국 은행 대부분이 러시아와의 거래를 끊으면서 비상입니다. 무슨 이유인지 황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러시아 현지 매체 보도입니다. 최근 3주 사이 중국의 소형 은행들까지 러시아와의 결제 거래를 중단했다며 중국 은행의 98%가 러시아로부터 송금을 받지 않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과 유럽연합의 테러 제재 동참 압박에도 중러 간 경제 협력은 흔들림 없다는 게 중국의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中俄之间的正常经贸往来不应受到干扰和破坏，更不应成为抹黑。 하지만 실제로는 중국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서방 제재에 불똥이 튈까 우려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동안은 중국의 이제 대형 은행들만 미국의 테러 제재에 대해서 이제 준수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이제 지방 은행들까지도 이게 파급되고 있는 것이고.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이 달갑지 않은 중국의 불편한 심기가 반영됐을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러시아로선 고민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중국과 무역 비중을 높이면서 지난해 중러 간 무역 규모는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달러를 대량 매입해 무역 거래에 현금을 사용하거나 암호화폐를 통한 결제 등으로 제재 우회로를 찾을 걸로 내다봤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태양에서 네 번째로 가까운 행성 화성은 이 지구와 가장 유사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화성에 막대한 양의 물이 있는 것으로 미국 연구진이 추정했습니다. 이 물이 생존의 핵심 요소인 만큼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도 제기돼 화성 개척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류주영 기자가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18년 화성에 착륙한 미국 지질 탐사선 인사이트호. 이후 보내온 화성 표면 사진은 메마른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화성 지하에는 다량의 물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The most interesting finding is this present one, that there is large amounts of liquid water in the subsurface of the planet itself. 미국 캘리포니아대 연구팀이 인사이트가 4년 동안 수집한 지진파 자료 등을 분석했더니 화성 지하 최대 20km 지점에 액체 상태의 물이 있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물의 양은 화성 전체를 1.6km의 깊이로 덮을 정도로 추산됐습니다. 사실상 바다를 이룰 정도로 다량이어서 이론적으로는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공간이라는 설명입니다. We know that water is a key ingredient for life as we know it, and it means that it's potentially habitable in the mid-crust of Mars. 연구팀은 다만 화성 지각 20km 깊이까지 구멍을 뚫고 도달하기는 현재 기술로는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TV조선 류주현입니다. 오는 10월부터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명칭 옆에 인근의 한 치과 이름이 붙습니다.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돈을 받고 역명을 나란히 적어주는 건데요. 무려 11억 원을 낸 해당 치과에는 이 유명 가수의 남편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화제입니다. 고수경 기자입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역 도착을 앞두고 안내방송이 나옵니다. 이번 역은 을지로 3가 신한카드역입니다. 오는 10월부터는 강남역 안내방송에도 신용카드사처럼 한 치과의원의 이름이 같이 나옵니다. 또 출입구와 승강장 등에 표기된 역 명칭 옆에 치과의원 이름이 나란히 붙습니다. 역명 옆에 변기될 치과는 강남역 10번 출구에서 64m 떨어져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가 적자를 줄이기 위해 역명을 유상으로 판매한 건데 낙찰가는 역대 최대인 11억 1,100만 원입니다. 해당 치과엔 유명 밴드 자우림의 보컬 김유나 씨의 남편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성수역엔 한 대기업 화장품 유통회사가, 여의나루역엔 증권사의 이름이 붙게 됩니다. 해당 기업이나 병원은 홍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시민들은 부정적인 의견이 우세합니다. 너무 불편할 것 같아요. 왜냐면 항상 강남역에서 만나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갑자기 치과 뭐 이렇게까지 늘어나면 대형사만 조금 그런 걸 광고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니까 조금 편향돼 있다고 생각. 서울교통공사는 시민 불편이 없고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요즘 초등학생들의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캐릭터 핫쇼핑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핫쇼핑을 주인공으로 한 애니메이션과 우리 영화가 블록버스터 없는 여름 극장가를 달구고 있습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왕국의 공주와 마법 요정 핫쇼핑의 평생 우정의 시작. 초등학생과 미취학 아동들에게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국산 애니메이션의 앞선 이야기를 다룬 극장판 영화 사랑의 핫쇼핑입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보러 갔던 부모들까지 감명을 받고 나온다는 후기가 퍼지면서 지난 7일 개봉 후 주간 박스오피스 2위를 차지하며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50만 관객을 눈앞에 뒀습니다. 주요 캐릭터 인형탈들과 함께하는 무대 인사 티켓은 웃돈을 얹은 안표 거래까지 이뤄질 정도입니다. 말랑킹, 말랑 만난 여자. 어려움에도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핫쇼핑 구하겠다고 하는 그런 점이 아이한테도 조금 좋지 않았나 싶었어요. 국산 영화들의 선전은 장르를 가리지 않고 진행 중입니다.
조정석이 여장 남자 역할을 완벽히 소화한 코미디 영화 파일럿은 300만 관객을 돌파하며 올해 개봉한 우리 영화 중 관객 수 3위에 올랐고 이선균의 유작인 행복의 나라는 시사회 호평소 예매율 1위를 기록 중입니다. 대작 블록버스터가 없는 여름극장 빈자리를 다양한 영화들이 알차게 채우고 있습니다. TV유선 장동입니다. 그 순간 살아있다는 것은 축복이요 보람이었다. 가슴에는 희망이요 천한 욕심은 없었다. 시인 피천득이 맞은 광복은 해맑았습니다. 나라를 빼앗겼는데 글은 써서 뭐하냐며 붓을 꺾고 있던 때였죠. 누구나 정답고 믿음직스러웠다. 누구의 손이나 잡고 싶었다. 시인 오장환은 병상에 누워 광복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저 병든 탕아로 죽는 게 부끄럽고 원통했습니다. 울며 두 주먹 쥐고 뛰쳐나갔습니다. 그는 보았습니다. 병든 서울을. 짐승보다 더러운 심사에 거리마다 날뛰는 장사치와 나다니는 사람에게 먼지를 씌워주는 무슨 본부, 무슨 당의 자동차. 해방 공간은 속물주의, 한탕주의로 어지러웠습니다. 이념과 타산에 따라 분열하고 증오하는 정치 현실에 시인은 좌절했습니다. 광복 80년이 돼가는 지금은 어떤가요? 광복절이 두 쪽 나게 생겼습니다. 광복회와 야당이 광복절 경축식에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항일 독립선열 선양단체연합은 별도의 기념식을 연다고 하네요.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이 친일적 주장을 펴는 뉴라이트라는 이유에서입니다. 과거 발언을 근거로 그가 기용된 게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훼손하는 건국절 제정 포석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건국절을 추진한 적이 없습니다. 김 관장도 건국절에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발언들도 도마에 올랐죠. 친일 임명사전에 잘못 매도되는 분들이 있다. 듣기에 물론 불편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싸잡아 친일로 매도할 말은 아닌 듯합니다. 김 관장이 적임자인지는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독립운동단체들과 마찰이 있을 수도 있었던 인사였기 때문입니다. 그 바람에 국민 통합과 경축의 한마당이 국론 분열과 대결의 무대가 돼버렸습니다. 거기서 개혁신당이 돋보입니다. 인사가 부적절한 것과는 별개로 광복과 정부 수립을 경축하는 의미에서 참석하겠다. 민주당에게도 불참을 재고해달라고 했습니다. 모두가 마음을 열어 두루게 앉는 광복절다운 행보입니다. 시인이 맞이했던 그날처럼 말입니다. 같은 피가 흐르고 있었다. 모두가 나가 아니라 우리였다. 8월 13일 앵커 칼럼 오늘 두 쪽 난 광복절이었습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오늘 특히나 서쪽 지역은 폭염의 기세가 매서웠습니다. 서울이 36.4도까지 올랐고 올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말복인 내일 중부와 호남에는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내일과 모레 제주도에는 30에서 8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와 소나기 모두 시간당 20에서 30mm로 강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은 오늘 밤에도 열대야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관측 이래 두 번째로 긴 열대야 기록을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다. 내일 낮에는 서울이 35도까지 오르겠고요. 동해안 지역은 30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내일까지 동해안에는 강한 너울성 파도가 예상됩니다. 현재 일본 해상에는 총 3개의 태풍이 동시다발적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무더위가 더 장기화되고 다음 주 강수 예보에 변동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8월 13일 화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